이번 시간에는 과학기술 세 번째 창의성과 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1문단 표준국어 대사전은 창의성을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특성으로 단순하게 정의하고 있지만 창의성은 여러 가지 인지적, 정서적, 의지적 요소가 결합된 특성이다. 자, 그러니까 창의성은 인지적, 정서적, 의지적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창의성은 창조적인 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자, 작곡가, 화가, 소설가, 시인에게 두드러지는 특성이다. 이들은 세상에 없었던 자신만의 고유한 것을 만들어내는데 능하다. IQ가 높으면 천재라고 하지만 그들이 모두 창의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창의성과 IQ는 무관하다. 창의적인 성과를 낸 인물들이 모두 IQ가 탁월하게 높은 것도 아니다. 오히려 학습 부진아가 창의적 성과를 낸 경우도 있다. 아인슈타인은 읽기와 산수에 학습 장애가 있었고 다윈은 언어 습득과 읽기에 장애가 있었지만 역사상 가장 창의적인 과학적 성과를 내놓았다.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네요. 창의성은 인지적, 정서적, 의지적 요소가 결합된 것인데 창의성과 IQ는 무관하다. 또한 어떤 영역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모두 창의적인 것은 아니다. 또 그러니까 이 창의성은 IQ와 무관하며 또 하나의 특성은 뛰어난 능력과도 무관하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러면 창의성을 구성하는 여러 구성 요소 중에서 창의성과 의지력이 어떻게 뇌에서 발현되는지 검토해보자. 자, 이 글의 주제가 나타났네요. 창의성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에서 유창성과 의지력은 어떤 관계가 있나 알아보는 것이 이 글의 주제인데요. 이 유창성과 의지력은 앞에서 말한 인지적 능력, 정서적 능력, 의지적 능력을 포함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연관해서 생각하여 볼 때, 자, 의지적 요소는 바로 의지력에 해당하는 것이겠고, 인지적 요소는 바로 유창성에 해당하는 것일 거예요. 정서적 요소는 감정이니까 유창성과 의지력에는 그닥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 같네요. 이 문단 창의적인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연관되어 있지 않은 개념 사이에서 연관성을 발휘하여 새로운 발상을 잘한다는 점에서 인지적 유창성이 뛰어나다. 그러면 인지적 유창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연관되어 있지 않은 개념 사이에서 연관을 발견해내는 발상. 이것이 바로 유창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인지라는 것은 또 무슨 뜻이에요? 무엇인가를 알고 알아내는 능력을 우리는 인지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인지적 유창성에 대해서 이 문단은 설명할 것 같아요. 자, 그럼 뭐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연관되어 있지 않은 개념 사이에서 연관성을 발견해내는 것을 설명하겠네요. 자, 이렇게 앞뒤 문단의 맥락, 문장 간의 맥락을 연결해서 읽는 능력 키워보도록 합시다. 몰입이 필요한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능력, 어떤 능력? 유창성은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사고할 때보다 긴장을 풀고 쉬고 있을 때 잘 나타난다. 유창성은 쉴 때 잘 나타난대요. 가령 예를 들어서 유창성을 잘 발휘한 사례를 들어주겠네요. 뉴턴은 패스트로 학교를 떠나 고향에서 쉬는 동안 미적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즉 긴장을 풀고 쉬고 있을 때 유창성이 발휘된대요. 긴장 상태에서는 대뇌 피질에서 일어나는 각성이 높아져. 그러니까 대뇌 피질에서 각성이 높아지면 유창성이 떨어져 이 말이네요. 그래서 연상의 폭이 좁아지니까 유창성이 떨어져. 이에 따라 유창성이 떨어져.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흥분과 각성 상태에서 많이 분비되는 노르에피네프린. 자, 그러면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게 노르에피네프린은
각성과 흥분 상태에서 많이 분비되므로 각성과 흥분 상태에서는 유창성이 떨어진다고 했으니 노르에피네프린은 유창성을 방해하는 물질이겠구나 확인할 수 있죠. 그런 농도 수준이 신경 네트워크의 크기를 조절한대. 그래서 유창성에 영향을 미친다. 유창성을 방해한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문단에서는 유창성을 방해하는 물질은 노르에피네피린이고 유창성은 쉴 때, 즉 각성하지 않은 상태, 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잘 발휘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문단 이러한 주장은 이 주장은 뭐예요? 쉬는 상태에서 각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유창성이 발휘된다는 주장은 마중물 효과에 대한 실험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자, 그러면 유창성이 각성이 되지 않은 상태, 흥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 노르에피네프린의 농도가 적은 상태에서 잘 발휘된다는 것을 마중물 효과로 증명하고 있네요. 한 실험에서는 철자가 엉터리인 가짜 단어와 진짜 단어를 스크린에 무작위로 띄우고 피험자에게 진짜 단어이면 가능한 신속하게 키를 누르고 가짜 단어이면 키를 누르지 않도록 실험했대요. 그리고 매번 문제로 제시되는 단어 앞에 다른 진짜 단어를 하나씩 보여주었어. 이렇게 앞에 보여주는 단어를 마중물 단어, 진짜인지 아닌지 맞춰야 할 단어를 표적 단어라고 붙였다. 마중물 단어가 뒤에 나오는 진짜 단어와 의미적 연관이 긴밀할수록 피험자들의 반응 시간이 짧아져서 연상이 더 신속하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자, 유창성은 노르에피네프린의 농도가 적을 때, 다시 말해서 긴장 상태나 흥분 상태가 아닐 때 더 잘 발휘되는데 그것을 실험으로 증명해 보이면 마중물 효과로 설명할 수 있어. 이 마중물 효과는 먼저 보여주는 단어는 마중물 단어, 표적 단어는 표적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마중물 단어와 표적 단어의 연관이 깊을수록 연상이 더 신속하게 일어났어. 연상이 더 신속하게 일어났다는 것은 유창성이 잘 발휘됐어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가령 또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줘요. 표적 단어가 널스라면 마중물 단어가 백1 때보다 닥터 1때가 훨씬 반응이 짧았다. 이 얘기는 널스와 닥터가 더 의미적 연관성이 긴밀하다는 거네요. 설득력 있는 설명에 따르면 우리 뇌에는 단어와 그 의미를 저장하는 사전, 의미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신경 네트워크가 있는데 서로 의미적 연관이 긴밀한 단어들과 그에 대한 정보는 하나의 사전, 의미 네트워크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두 단어 사이에 긴밀성이 높은 것은 하나의 사전, 의미 네트워크로 한다는 것이네요. 마중물 단어와 표적 단어에 관한 정보가 동일한 사전, 의미 네트워크에 있을 때, 동일한 사전과 의미 네트워크에 있을 때 표적 단어의 인식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즉 연관성이 깊을수록 두 단어의 연관성이 깊을수록 단어 인식이 빨라진다는 것은 유창성이 더 잘 발현된다는 이야기죠. 반면에 마중물 단어의 정보가 표적 단어의 정보와 같은 사전, 의미 네트워크에 있지 않다 하면 마중물 단어가 표적 단어의 인식에 도움을 주지 못하죠. 즉 연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두 의미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마중물 단어가 표적 단어와 같은 사전 의미 네트워크에 있는 경우에 비해 마중물 단어가 표적 단어와 다른 사전 의미 네트워크에 있는 경우에는 표적 단어가 있는 별도의 사전 의미 네트워크를 활성화한 후 표적 단어가 진짜 단어임을 확인하게 되므로 더 긴 시간이 걸린다. 자, 그래서 3문단은 유창성을 마중물 실험
증명하고 있네요. 유창성은 연관이 되어 있진 않은 개념 사이에서 연관성을 발견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그것은 두 단어의 의미 관계가 깊을수록 더 빨리 신속하게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네요. 4문단, 다른 연구자들은 L도파라는 약물을 피험자에게 투여했을 때 윈터, 썸머 사이에 일어나는 것과 같은 직접적인 마중물 효과의 반응 시간은 L도파 투여 전에 비해 차이가 나지 않는 반면, 썸머, 스노우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간접적인 마중물 효과의 반응 시간은 L도파 투여 전에 비해 현격히 길어지는 것을 발견했다. L도파는 노르에피네프린의 전구체이므로, 여기서 전구체는 전달해주는 물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죠. 이 약물의 투여는 피험자들의 노르에프린 수준을 올려 활용할 수 있는 사전 의미 네트워크를 좁혀 유창성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 자, 그럼 예를 정리해 보자면 L도파를 투여하면 유창성이 떨어진다. 유창성을 방해하는 물질이다. 또한 노르에피네프린 역시 이 문단에서 유창성을 방해하는 물질이었다. 왜냐하면 L도파는 노르에피린의 전구체이기 때문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반면에 신경 네트워크에 대한 노르에피린의 영향력을 줄이는 약물인 프라놀롤, 얘는 그러면 유창성을 증진시키는 물질이 되겠네요. 그것은 활용할 수 있는 사전 의미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유창성에 도움이 되는 물질이 되겠어요. 이 약물을 투여하면 연상 네트워크에 의해 확인되는 유창성이 향상되었다. 똑같은 말이네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에서 지금 2문단과 3문단은 유창성에 관여하는 물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마중물 효과를 들어서 유창성은 연관되지 않은 개념들 속에서 연관성을 찾아내는 능력이다 라고 말했어요. 다음 문단, 창의적인 사람들이 창의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유창성 외에도 외부적인 보상이 없어도 미래의 성취에 대한 동기 유발에 의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의지력이 요구된다. 자, 그러면 4문단까지는 창의성은 유창성과 의지력과 관계가 있다고 말했죠. 이 유창성은 인지 능력과 인지력과 관계된 것이고, 의지력은 의지적 요소와 관계되는 것인데, 그러면 의지력이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외부 보상이 없어도 미래의 성취에 대한 동기를 유발해서 지속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 수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지력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의지력에 대해서 설명하겠네요. 뇌에서 의지력의 핵심 부위는 전두엽이다. 자, 의지력에 영향을 주는 것이 뭐라고요? 전두엽. 아까 유창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 뭐라고 했죠? 네, 유창성을 돕는 것, 유창성을 더 발휘하게 하는 것은 프라놀롤이라고 했고요. 유창성을 방해하는 물질 L도파의 전구체인 노르에피네프린, 이것은 유창성을 방해한다고 했고요. 의지력을 발현하도록 돕는 것은 바로 전두엽이라고 했습니다. 전두엽이 망가지면 흔히 의지박약증이 생긴다. 몸에서 영양소나 물이 결핍되면 그것을 찾아 먹으려는 생리적 욕구가 시상하부에서 촉발되고
뇌 연명계에서 매게 되는데 이건 그냥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시상하부처럼 동기 유발의 핵심적인 부위는 전두엽과 신경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전두엽의 역할이 의지력을 발현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얘기죠. 또한 다양한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지에 대한 지식은 측두엽과 두정엽의 다중 양상 감각 연상구역에 저장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의지력을 발현하게 하는 것은 전두엽이고요. 또 측두엽과 두정엽은 지식에 관여한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이것도 전두엽과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어. 즉 전두엽과 측두엽, 두정엽은 모두 의지력 발현에 영향을 주어 이런 소리네요. 온갖 욕구에 관련된 신체 내부의 정보는 전두엽에서 이러한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지에 대한 지식과 융합돼 둘 다 영향을 주네요. 생리적 욕구와 달리 장기 목표를 이루려는 욕구는 복잡한 행동을 요구해. 즉 의지력을 발현하는 데는 복잡한 행동이 필요해. 이러한 종류의 욕구를 충족시킬 행동에 관한 지식의 융합을 통해 전두엽은 목표 지향적 행동을 찾아나간다. 이런 종류의 욕구와 욕구를 충족시킬 행동에 관한 지식의 융합을 통해 전두엽은 목표 지향적 행동을 찾아나간다. 같은 얘기요. 전두엽이 장기 목표를 설정하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측두엽과 두정엽의 다중 양상 감각 연상 구역으로부터 얻어서 당장에는 쾌감을 가져다 주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보상이 있는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여기 앞에 같은 말 반복이네요. 전두엽은 시상하부에서 촉발되는 생리적 욕구를 따르는 행동을 촉구하기도 하고 생리적 욕구를 촉구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생리적 욕구를 억제하기도 하면서 생리적 욕구 충족과는 무관한 장기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의지적 행동을 촉구한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기까지 전두엽은 외적 보상이 없을 때에도 내적 동기에 추동되어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간다. 자, 그래서 마지막 문단에서는 의지력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이 의지력은 전두엽의 영향을 받는데 전두엽뿐만이 아니라 측두엽과 두정엽의 영향도 받는다. 이 전두엽에서는 외부적 보상 없이도 미래 성취에 대한 동기를 유발해서 지속적으로 행동하게 하는데 생리적 욕구도 촉구하는 동시에 생리적 욕구를 억제하면서 장기적 목표를 위한 행동을 계속해 간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 글 전체는요, 맨 첫 번째 1문단에서 창의성은 어떻게 발현될까라고 이야기를 화두를 제시했죠. 그 화두는 이 창의성은 IQ와 관계없는 것이고 또 학습 능력과도 관계가 없는 것이다. 창의성은 유창성과 의지력에 관계가 있다. 자, 유창성이란 연관되어 있지 않은 개념 속에서 연관된 것을 발견해내는 능력인데 이것은 노피에피네프린의 농도가 낮을수록 유창성이 잘 발현되는데 그것을 마중물 효과 실험으로 이야기하자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문단에서는 다른 연구자들은 L도파라는 약물을 피험자에게 투여해서 실험을 해보았더니 간접적 마중물 효과의 반응 시간은 L도파 투여 전에 비해서 현격히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어. 그러면 간접적 마중물 효과라는 것은 서로 관계가 없는 단어를 제시하는 것이고 이때 유창성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L도파와
노르에피네프린은 유창성을 떨어지는 물질이더라. 반면에 프로플라놀롤이라는 약물은 유창성을 증가시키는 물질이더라. 마지막 문단에서 유창성 외에 의지력도 창의성에 영향을 준다. 의지력이란 외부적 보상 없이도 미래 성취에 대한 동기를 유발해서 지속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인데, 이 능력은 전두엽에 의해서 발현된다. 이 전두엽뿐만 아니라 축두엽과 두정엽도 영향을 주는데, 전두엽과 축두엽과 두정엽은 필요한 지식을 연상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전두엽은 생리적 욕구를 촉구하기도 하고 생리적 욕구를 억제하기도 하면서 의지력을 발현한다. 자, 그럼 문제 풀어봅시다. 1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내용 일치 문제네요. 노르에피네프린의 수준이 높아지면 연상의 폭이 좁아져서 유창성이 하락하죠. 맞는 말. 선지 2번. 두정엽과 축두엽은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저장하고 축두엽에 영향을 주어 이 축두엽으로 인해서 의지력이 발현된다고 했으므로 맞는 말. 선택지 3번. 같은 사전 의미네트코에 있는 두 단어 사이에는 연상이 신속하게 일어나요. 그렇죠? 두 단어상의 연관성이 크기 때문이죠. 선지 4. 극도로 긴장했을 때보다 긴장을 풀고 쉬고 있을 때 새로운 발상이 잘 이루어지죠. 시상 하부에서 촉발된 생리적 욕구는 전두엽을 자극하여 장기적 보상이 있는 행동을 유발한다? 아니고요. 장기적 보상이 있는 행동은 의지적 행동인데 이 의지적 행동은 생리적 욕구를 억제하여 발현되는 것이므로 틀린 말. 문제 2번. 윗글의 기억에 대해 진술한 내용으로 부합하지 않는 것은 창의성이었어요. 자, 1. 특정한 영역에서의 학습 부진이 창의성 발휘에 효과를 주나요? 효과가 없어. 관계 없다고 말했죠. 학습 부진이나 혹은 IQ는 관계가 없다고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선지 2. 되뇌 피질의 각성이 높아지며 인지적 유창성은 떨어진다. 맞는 말. 창의적 성과에 요구되는 목표 지향적 행동은 전두엽의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선지 4. 동떨어져 보이는 두 개념 사이의 연관을 잘 찾아내는 사람은 새로운 발상, 즉 유창성이 높다 라고 이야기했죠. 선지 5. IQ가 높거나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창의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번과 같은 얘기. 다음 문제 2번. 니은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니은은 마중물 효과였는데요. 마중물 효과란 먼저 보여주는 단어와 목표 단어를 보여주고 얼마나 빨리 진짜 단어를 찾아낼 수 있냐는 실험이었죠. 자, 그러면 선지 1번. 표적 단어와 동일한 사전 의미네트코에 있는 단어는 마중물 단어로 쓰면 안 된다. 자, 3문단에 의하면 마중물 단어와 표적 단어에 관한 정보가 동일한 사전 의미 네트워크에 있으면 표적 단어를 빨리 인식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틀린 말. 선지 2번. 마중물 단어와 표적 단어가 의미적 연관이 긴밀할수록 피험자의 반응 시간은 짧아진다고 했죠. 선지 3번. 표적 단어가 가짜 단어이면 피험자는 표적 단어가 진짜 단어일 때보다 더 빠르게 반응을 보인다? 자, 3문단에서 뭐라고 했어요? 절차가 엉터리인 가짜 단어와 진짜 단어를 스크린에 무작위로 띄우면, 그리고 나서
가짜로 제시되는 단어 앞에 다른 진짜 단어를 하나씩 띄워주면 마중물 단어가 진짜 단어와 의미적 관계가 연관이 깊을수록 연상이 더 신속하게 일어난다고 했죠. 그러므로 표적 단어가 가짜 단어이면 피험자는 표적 단어가 진짜 단어일 때보다 반응을 더 느리게 보이겠네요. 선지 4번. 썸머가 마중물 단어, 스노우가 표적 단어일 때 프로프라놀롤의 투요는 프로플라놀롤은 뭐예요? 인지적 유창성을 돕는 물질이었어요. 피험자의 반응 시간을 줄이겠죠. 그래서 유창성을 더 높일 거예요. 선지 5번. 윈터가 마중물 단어, 썸머가 표적 단어일 때 L도파의 투여는 L도파는 유창성을 방해하는 물질이었어요. 피험자의 반응 시간을 늘어나게 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많이 속을 것 같아요. 자, 이 예시를 이 이야기를 사문단에서 똑같이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L도파를 피험자에게 투여하면 윈터와 썸머 사이에 일어나는 것과 같은 직접적인 마중물 효과의 반응 시간은 투여 전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지물에서 말했어요. 꼭 확인해야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기를 바탕으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를 보니까 원격 연상 검사는 일반적 관점에서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세 단어를 피험자에게 보여주고 세 단어에서 모두 연관성이 있는 한 단어를 얼마나 잘 찾아내는지를 검사한다. 자, 무엇과 비슷한가요? 마중물 실험과 비슷한 실험이네요. 자, 아까 마중물 효과 실험은 무엇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이었죠? 바로 인지적 유창성을 실험하기 위한 거죠. 유창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실험 결과였습니다. 가령 일본 동전 거북이가 주어지면 이순신이 하나에 대비된다. 자, 이런 단어 세트 여러 개를 보여주고 얼마나 신속하게 의미 있는 답을 찾아내는가에 따라 높은 점수를 준대요. 자, 그러면 일본 동전 거북이 이순신이 답이래요. 그러면 이 이순신은 표적 단어고 일본 동경 거북이는 마중물 단어가 될 텐데 이 마중물 단어와 이순신이라는 단어는 연관성이 있을까요? 별로 없네요. 자, 산문단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뇌는 단어와 그 의미를 저장하는 사전 의미 네트워크라 불리는 신경 네트워크가 있는데 의미적 연관이 긴밀할수록 하나의 사전 의미 네트워크에 들어간대요. 그런데 얘네는 의미가 긴밀하지 않으므로 하나의 사전 의미 네트워크에 들어가지 않겠네요. 자, 그러면 선지를 판단해 봅시다. 선지 1번. 피험자에게 프로프라놀롤을 투여하면 이 물질은 어떤 물질이었어요? 유창성을 더 잘 발현하게 해주는 물질이었어요. 검사의 점수는 높아지겠죠. 그 다음 노피의 에피네프린의 분비는 유창성을 저해하는 물질이었으니까 이것이 활발해지면 검사의 점수는 낮아질 것이네요. 이 검사는 피험자의 인지적 유창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검사가 되겠네요. 선지 4번. 제시되는 한 세트의 세 단어, 이 마중물 단어는 하나의 사전 의미 네트워크에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왜요? 단어 간 연관성이 긴밀하지 않기 때문이죠. 간접적인 마중물 효과의 반응 시간이 짧은 사람일수록 이 검사의 점수가 높을 것이다. 자, 간접적인 마중물 효과가 뭐라고 그랬죠? 서로 의미 관계가 연관성이 적은 것을 간접적인 마중물 효과라고 했는데 이런 것일 경우 반응 시간이 짧다는 것은 유창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검사의 점수는 더 높을 것이네요. 자,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